서울의 오래된 공업지대. 구로동의 해질역은 언제나 쇠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낡은 공장들의 굴뚝에서는 회색 연기가 피어올랐고, 좁은 골목길에서는 오토바이의 굉음과 용접 불꽃 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이 닿지 않는 이곳은 도시의 거대한 심장 뒤편에서 묵묵히 피를 돌게 하는 지치고 늙은 동맥과도 같은 곳이었다. 강태식은 그 풍경의 일부였다. 그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의 구석에서 용접 마스크를 쓴 채 고장난 트럭의 하부를 수리하고 있었다. 그의 등은 산처럼 넓고 단단했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 아래의 팔뚝은 굵은 힘줄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정비소 사장이 무언가를 물을 때 짧게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다. 동료들은 그를 속을 알 수 없는 과묵한 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성실함과 군더더기 없는 일 처리 능력만큼은 인정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낭비가 없었다. 마치 모든 동작이 수천 번 반복되어 몸에 각인된 것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작업이 끝나고 그는 말없이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그의 몸에는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상처 자국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가리려는 듯 낡았지만 깨끗한 셔츠의 소매를 끝까지 내렸다. 그는 더 이상 거친 정비공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세상에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피곤한 그림자를 가진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가 향한 곳은 동네의 작은 복지관이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쪽 구석에서 혼자 바닥의 타일 무늬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고 있던 한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강민우, 그의 하나뿐인 동생이었다. 민우는 20살이었지만 그의 눈은 5살 아이처럼 맑고 순수했다. 그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형, 민우는 형을 보자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형 강태식만이 존재했다. 10년 전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태식은 민우의 부모이자 형이자 유일한 보호자였다. 태식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동생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민우야, 가자.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두 형제는 손을 꼭 잡고 복지관을 나섰다. 그들이 집으로 가는 길은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어두운 골목길이었다. 바로 그 골목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무리와 마주쳤다. 이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약한 아이들의 돈을 빼앗고 가게의 보호비를 뜯어내는 동네 건달들이었다. 그 중심에는 뱀처럼 교활한 눈과 입가의 흉터를 가진 백상호가 있었다. 백상호와 그의 패거리 2명이 길을 막아서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시선은 태식이 아닌 그의 뒤에 숨으려는 민우에게 향해 있었다. 어이, 강태식, 내 동생이랑 산책 나왔냐? 백상호가 조롱하듯 물었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백상호는 그런 태식의 보호 본능을 비웃었다. 그는 민우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 저는가, 꺼져. 형 뒤에 숨지 말고 이리 나와봐. 형아가 깎아 사줄게. 응. 그의 말에 패거리들이 저질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백상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민우의 주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다.
태식이 아침에 간식 사 먹으라고 쥐어준 몇천 원을 노린 것이었다. 민우는 겁에 질려 형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그만해. 태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것은 경고였다. 하지만 백상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가 보기에 강태식은 그저 말 수 없는 덩치 큰 정비공일 뿐이었다. 싫은데 이 병신 새끼 주머니에 뭐 들었는지 좀 봐야겠는데. 백상호는 그렇게 말하며 태식을 밀치고 민우의 팔을 잡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태식의 몸이 움직였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에 가까웠다. 백상호의 주먹이 날아오기도 전에 태식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백상호는 자신의 몸이 왜 공중에 떠 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팔이 등 뒤에서 꺾여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면에 처박힌 백상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태식은 그의 팔을 꺾어 누른 채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그만하라고 했을 텐데. 다른 패거리 한 명이 놀라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려 하자 태식의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군화굽이 정확하게 남자의 손목 신경총을 가격했다. 틱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리고 손목을 감싸 쥐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은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3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태식의 움직임에는 길거리 싸움꾼의 분노나 흥분이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적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알고 있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냉정함만이 있었다. 태식은 신음하는 백상호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그는 겁에 질린 백상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마지막 경고를 했다. 다시는 내 동생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번에는 손목으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그는 백상호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민우의 손을 다시 잡았다. 가자, 민우야. 그는 더러운 건달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동생과 함께 유유히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의 등 뒤로 백상호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증오에 찬 눈빛이 따라붙고 있었다. 이날의 사건은 조용히 살고 싶었던 한 남자의 바람이 깨지는 순간이자 닫혀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백상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것이 단순한 과묵한 정비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 출신의 살아있는 무기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겁먹은 동생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열쇠를 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백상호는 욱신거리는 손목을 붙잡고 분노와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그의 아지트인 낡은 노래방 지하룸에서 그는 탁자를 걷어차며 포효했다. 씨발, 그 개새끼 정체가 뭐야? 그냥 정비공이 아니야. 그 움직임은 보통 놈이 아니었어. 그의 부하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 역시 태식의 움직임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의 눈빛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훈련된 사리에 가깝다는 것을 느꼈다. 백상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이 좁은 구로동 바닥에서 자신의 체면이 짓밟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이번에는 그냥 손봐주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터였다. 한편 태식과 민우는
자신들의 작은 반지하 집에 도착해 있었다. 집 안은 낡고 비좁았지만 형제의 손길이 다 정갈하고 깨끗했다. 태식은 동생을 먼저 앉히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넸다. 그리고 자신은 욕실로 들어가 셔츠를 벗었다. 아까 건달들과의 실랑이 중에 긁힌 팔에서 피가 희미하게 배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찬물로 상처를 씻어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그의 눈에 몇 년 전의 악몽 같은 과거가 어른거렸다. 그는 더 이상 구로동의 정비공 강태식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707 특임대의 그림자라 불리던 강태식 중사였다. 그의 팀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가장 어둡고 위험한 곳에 투입되었다. 그의 마지막 임무는 중동의 한 분쟁 지역에서 테러 단체에 납치된 KOR-TA의 직원을 구출하는 작전이었다. 기억은 파편처럼 날카롭게 되살아났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귓가를 스치는 총성, 그리고 그의 파트너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 중사의 마지막 모습. 이 중사는 적의 총탄에 쓰러지면서도 태식을 향해 동생한테 꼭 돌아가라 고 말했었다. 태식은 이 중사의 시신을 업고 지옥 같은 전장을 뚫고 살아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영혼의 일부는 그 뜨거운 사막에 영원히 묻혀버렸다. 그는 국가가 수여하는 훈장을 거부하고 조용히 전역했다. 그는 더 이상 국가를 위한 칼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뿐인 가족, 동생 민우를 지키는 평범한 형으로 살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이 낡은 동네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가 평범하게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태식이 상처를 소독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 그는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민우의 모습을 보았다. 민우는 무언가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그는 낮에 형이 간식값으로 준 동전 몇 개와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돌멩이들을 바닥에 늘어놓고 있었다. 민우야,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태식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하지만 민우는 형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7145, 1988, 2300. 그것은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처럼 들렸다. 태식은 동생이 오늘 겪은 충격 때문에 평소보다 더 자신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민우가 동전과 돌멩이로 만들고 있는 패턴을 보았다. 그것은 그냥 무작위로 늘어놓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놀랍도록 정교하고 복잡한 문양이었다. 그리고 그 문양은 아까 보았던 백상호의 목덜미에 있던 용문신의 일부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태식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민우는 이어서 굴러다니는 몽당 연필을 집어들고 낡은 신문지 귀퉁이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그가 그린 것은 여러 개의 숫자와 문자가 조합된 자동차 번호판들이었다. 서울 3사가 245, 인천 062나 1988. 태식은 그제야 깨달았다. 민우는 지금 오늘 자신이 보았던 모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복기하고 있었다. 그는 몇 년 전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른 후 민우를 데리고 갔던 대학병원의 의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민우군은 서번트 증후군 사반트 신드롬입니다. 지적 능력의 일부는 보통 사람보다 떨어지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천재적인 재능을 보입니다. 민우 군의 경우 그것은 기억력입니다. 특히 시각적 기억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뇌는 카메라와 같습니다. 한번 본 것은 사진을 찍듯이 모든 디테일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그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태식은 바닥에 그려진 번호판들을 내려다보았다. 이것들은 민우가 오늘 길에서 본 스쳐 지나간 자동차들의 번호판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중얼거리는 숫자들. 그것들은 무엇일까? 2300-9116. 태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민우가 읊조리는 숫자들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훈련된 직감은 이것이 결코 무의미한 숫자들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동생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순수한 얼굴, 텅 빈 듯한 눈동자. 세상 사람들은 그의 동생을 전은가라고 부르며 동정하거나 혹은 경멸했다. 하지만 지금 태식의 눈에 비친 민우는 다른 존재였다. 그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어떤 필터도 없이, 어떤 편견도 없이 있는 그대로 흡수하고 저장하는 살아있는 블랙박스였다. 태식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두려움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백상호와 그 패거리들. 그들은 그저 약한 아이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목격자 앞에서 남김없이 드러내 보인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 현장을 어슬렁거리던 이 전은가가 사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천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민우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태식은 잠든 민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동생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의 조용했던 삶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과거의 그림자가 그가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결국 그를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이 버렸던 과거의 기술과 힘을 총동원하여 이 세상의 더러운 악으로부터 자신의 유일한 가족인 민우를 지켜내야만 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707 특임대의 그림자에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차갑고 냉철하며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사냥꾼의 눈빛으로. 그날 이후 강태식의 세계는 두 개로 나뉘었다. 낮에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묵묵히 자동차를 수리하는 평범한 정비공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는 다시 707 특임대의 그림자로 돌아왔다. 그의 작은 반지하 방은 이제 최첨단 첩보작전의 지휘 통제실이 되어 있었다. 그의 무기는 더 이상 총이나 칼이 아니었다. 그의 무기는 동생 민우가 무의식적으로 쏟아내는 의미 없어 보이는 기억의 파편들이었다. 태식은 지난 며칠간 민우가 읊조리는 모든 숫자들을 녹음하고 그가 그리는 모든 그림들을 수집했다. 그는 방 한쪽 벽에 커다란 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단서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민우가 그렸던 자동차 번호판들이었다. 태식은 대포폰과 공공도서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번호판들을 추적했다. 예상대로 번호판들은 모두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다.
주소지는 대부분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이거나 이미 폐업한 사무실들이었다. 백상호와 그 패거리들이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일부라는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두 번째 퍼즐 조각은 민우가 그린 백상호의 용문신이었다. 그 정교함은 사진과도 같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우가 문신과 함께 그려 넣은 아주 작은 상처 자국이었다. 얼마 전에 생긴 듯한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태식은 이 상처가 백상호가 다른 누군가와 다퉜거나 혹은 윗선에게 징계를 받았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백상호 역시 이 조직의 핵심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가장 어려운 퍼즐은 민우가 끊임없이 읊조리는 숫자들의 나열이었다. 7245, 1988, 2300, 9116. 그것들은 전화번호도 계좌번호도 아니었다. 태식은 며칠 밤낮으로 그 숫자들을 분석했지만 어떤 규칙성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태식은 잠든 민우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민우는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그는 숫자들을 읊조리며 허공에 손가락을 까딱거리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보이지 않는 키패드를 누르는 것처럼 일정한 리듬과 강력으로 움직였다. 순간 태식의 뇌리에 번개가 내리쳤다. 리듬과 강력, 설마 그는 민우가 건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골목을 떠올렸다. 그 골목 끝에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낡은 창고가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창고의 낡은 철문 옆에는 최신형 디지털 도어록이 달려 있었다. 민우는 종종 그 창고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개미들을 관찰하곤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건달들이 드나들며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을 것이다. 7245. 그것은 비밀번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면 다른 숫자들은 2300, 23시 20분, 밤 11시, 9116. 9월 16일 태식은 자신이 녹음했던 파일들을 다시 들어보았다. 민우는 언제나 시간처럼 보이는 네 자리 숫자와 날짜처럼 보이는 네 자리 숫자,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하나를 세트로 읊조리고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우의 기억은 특정 날짜와 시간에 특정 차량이 특정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창고에 들어갔다는 완벽한 범죄 기록일지였다. 태식은 그날 밤 잠든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였다. 그의 동생은 세상의 편견 속에서 전능가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기억력을 가진 천재였다. 그리고 그 천재성은 이제 형을 위한,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다음 날부터 태식은 본격적인 감시에 들어갔다. 그는 정비소 일을 마치면 밤늦게까지 낡은 창고가 보이는 건너편 건물의 옥상이나 어두운 골목길에 숨어 그곳을 지켜보았다. 그는 07 특임대 시절의 위장 및 잠복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는 밤의 어둠과 하나가 되었고 그의 존재감은 완전히 지워졌다. 그리고 그는 확인했다. 민우의 기억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밤 11시가 되자 민우가 그림으로 그렸던 서울 30하가 7278 번호판을 단 검은색 세단이 창고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백상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값비싼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고
정확히 지하오라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뒤로도 여러 대의 고급 차량들이 민우가 기억했던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게 도착했다. 태식은 망원 렌즈가 달린 소형 카메라로 그들의 얼굴과 차량을 모두 촬영했다. 그는 그 창고가 단순한 건달들의 아지트가 아님을 확신했다. 저렇게 값비싼 차를 타는 인물들이 드나드는 곳, 이곳은 불법 도박장이거나 혹은 더 큰 규모의 범죄, 예를 들어 마약 거래나 돈 세탁이 이루어지는 현장일 가능성이 높았다. 며칠간의 감시 끝에 태식은 마침내 그 범죄 조직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백상호는 그저 이 지역의 소매상 같은 존재였고 진짜 윗선은 따로 있었다. 그리고 그 윗선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반지하방으로 돌아와 벽에 붙은 거대한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 종이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조각들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범죄 조직의 관계도이자 그들의 활동 패턴을 보여주는 완벽한 작전 지도였다. 민우의 순수한 기억이 태식의 날카로운 분석력을 통해 이제 적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태식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 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들의 모든 비밀을 저 순진한 얼굴의 청년이 사진처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반드시 민우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태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적들이 자신들을 찾아오기 전에 그가 먼저 움직여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사냥을 시작해야 했다. 동생의 안전과 자신의 평온했던 삶을 되찾기 위한 외롭고 위험한 전쟁을. 백상호의 윗선, 사채업과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명동파의 중간 보스인 김 사장은 백상호의 보고를 받고 심기가 불편해졌다. 그는 강태식이라는 정비공의 압도적인 실력에 찜찜함을 느꼈지만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최근 자신들의 사업에 생긴 미세한 균열들이었다. 경찰의 단속 정보가 몇 번이나 사전에 유출되었고 거래처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붙는 일이 잦아졌다. 김 사장은 동물적인 직감으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어쩐지 그 과묵한 정비공과 그의 전은가 동생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새끼들 그냥 둬서는 안 되겠어. 김 사장이 차갑게 말했다. 세상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그놈들한테 가르쳐줘. 이번에는 실수하지 마라. 그의 명령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백상호는 굴욕을 만회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의 조직원들과 날카로운 연장들을 챙겨 강태식 형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가장 외진 길목에 덫을 놓았다. 어두운 폐공사장의 입구,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곳이었다. 그날 밤 태식은 민우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동생의 기억을 통해 그는 이미 적들의 실체에 거의 다가서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동생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그가 상념에 잠겨 있을 때 그의 훈련된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왔다. 공기의 흐름이 미묘하게 달랐다. 평소라면 들려왔을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길가에 주차된 낡은 봉고차의 위치가 낮과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둠 속에서 그들을 향하는
여러 개의 희미한 살기가 느껴졌다. 태식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올 것이 온 것이었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뇌는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그는 주변의 지형과 적들의 예상 위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생의 안전을 확보할 경로를 순식간에 계산해냈다. 그는 민우의 손을 꽉 잡았다. 민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지금부터 형이랑 숫자 세기 놀이할까? 오늘 우리가 본 빨간 자동차. 전부 몇 대였는지 100부터 거꾸로 세어보는 거야. 할 수 있지. 민우는 형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숫자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였다. 자, 저기 저 콘크리트 기둥 뒤에 숨어서 눈 꼭 감고 세는 거야. 형이 그만할 때까지 절대 눈 뜨면 안 돼. 알았지? 태식은 동생을 가장 안전해 보이는 두꺼운 기둥 뒤로 부드럽게 밀어 넣었다. 민우는 신이 나서 눈을 감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100, 99, 98. 동생의 안전이 확보된 순간 태식의 눈빛이 변했다. 온화한 형의 모습은 사라지고 적의 심장을 향해 돌진하는 특임대의 그림자가 깨어났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10여 명의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타났다. 백상호가 맨 앞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다. 강태식, 내가 다시는 동생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 텐데. 태식이 말했다. 아, 내 동생 눈만 가리면 된다는 거 아니냐. 백상호가 조롱했다. 오늘은 내 놈의 두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내 동생 놈은 아주 먼 곳으로 보내주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내들이 일제히 태식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태식은 가장 먼저 달려든 사내의 소의 파이프를 피하는 대신 오히려 그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남자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쪽에서 날아오는 야구방망이를 막아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팔꿈치가 남자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태식은 쓰러진 남자의 손에서 쇠 파이프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그의 몸이 마치 죽음의 무도를 추는 것처럼 적들의 한가운데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쇠 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다. 그는 찌르고 맞고 쳤다. 모든 공격은 적의 무기를 든 손목이나 무릎, 어깨 같은 관절 부위를 향했다. 그의 목표는 살인이 아니었다. 그는 적의 전투 능력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괴하고 있었다. 비명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공사장에 울려 퍼졌다. 건장한 사내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그들은 공포에 질렸다. 자신들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이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완벽한 살상기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백상호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백상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손에 든 칼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태식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피 묻은 소의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지옥의 불꽃처럼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너희는 선을 넘었어.
태식이 으르렁거렸다. 백상호는 비명을 지르며 마지막 발악으로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태식은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쇠 파이프로 그의 칼을 든 손목을 내리쳤다. 쨍그랑 나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태식의 다음 공격이 그의 양쪽 무릎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백상호는 무릎이 부러지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태식은 쓰러져 발버둥치는 백상호를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방어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위협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만 했다. 그는 피 묻은 소에 파이프를 버리고 동생이 숨어있는 기둥 뒤로 걸어갔다. 민우는 여전히 눈을 꼭 감은 채 숫자를 세고 있었다. 23, 22. 태식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우야, 이제 괜찮아. 집에 가자. 민우는 그제야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방금 전의 끔찍한 싸움의 흔적은 조금도 없었다. 오직 형을 향한 순수한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했다. 태식은 동생의 손을 잡고 지옥 같은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등 뒤로 건달들의 신음소리가 어둠 속으로 희미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그의 평온했던 삶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사냥을 시작할 것이다. 자신의 동생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하나씩 남김없이 사냥할 것이다. 지난밤에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은 강태식의 일상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은 듯 했다. 그는 다음 날 아침에도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동생 민우의 아침을 챙겨주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정비소로 출근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과묵했고 그의 행동은 여전히 묵묵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기로 했다. 동생의 목숨을 위협하는 저들을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려야만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그날 밤부터 그의 작은 반지하 방은 다시 한번 707 특임대의 비밀 작전실로 변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모아온 돈의 대부분을 인출했다. 그리고 현금만을 사용하여 용산 전자상가 뒷골목의 한 업자로부터 고성능 노트북과 여러 대의 대포폰 그리고 특수 암호화된 통신 장비들을 구매했다. 그는 방 한쪽 벽면에 동생 민우가 그동안 그렸던 모든 그림과 그가 중얼거렸던 모든 숫자를 기록한 종이들을 붙이기 시작했다. 의미 없어 보이던 조각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자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그리고 기이한 현대 미술 작품처럼 보였다. 하지만 태식에게 이것은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유일한 지도였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첫 번째, 민우가 기억했던 자동차 번호판들. 그는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과거 군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한 정보원에게 연락했다. 그는 정보원에게 번호판들의 소유주 조회를 부탁했다. 며칠 후 결과가 돌아왔다. 모든 차량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들의 소유이거나 혹은 도난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한 대포차들이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자 모든 것이 단 하나의 회사, 명성물류라는 이름의 평범한 물류회사로 귀결되었다. 두 번째, 민우가 읊조렸던 시간과 날짜, 그리고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숫자들. 태식은 그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여 하나의 스케줄표를 만들었다. 특정 날짜,
특정 시간에 특정 차량이 특정 비밀번호를 사용했다는 완벽한 출입 기록이었다. 세 번째, 민우가 중얼거렸던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짧은 단어들. 부산항, 7번 컨테이너, 김 의원님, 윗선의 보고. 태식은 이 단어들을 최근의 신문 기사들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명성물류가 최근 부산항을 통해 대규모의 수입품을 들여왔다는 작은 기사를 발견했다. 그리고 김 의원이라는 이름의 한 정치인이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도 찾아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태식은 숨을 삼켰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범죄의 제국이었다. 백상호와 그 패거리들은 그저 이 동네의 자비를 처리하는 최하위 조직원에 불과했다. 그들의 아지트였던 낡은 창고는 사실 명성물류의 이름으로 위장된 거대한 마약 밀수 조직의 서울 지역 분배센터였다. 부산항에 7번 컨테이너를 통해 밀수된 마약이 이 창고로 운반되어 수도권 각지로 유통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의 정점에는 김 회장이라 불리는 명성물류의 실소유주이자 전직 조폭 보스인 김재철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비호받는 대가로 김 의원과 같은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검은 돈을 상납하고 있었다. 민우는 지난 몇 달간 이 모든 범죄의 현장을 그 순수한 눈으로 사진처럼 자신의 뇌리에 기록해 왔던 것이다. 태식은 벽에 붙은 작전 지도를 보며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를 마셨다. 그는 이제 적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지를 깨달았다. 이것은 그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싸움이 아니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김 의원이라는 이름이 나온 이상 경찰 내부에도 그들의 끈앞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잘못 움직였다가는 자신과 동생의 목숨만 위태로워질 뿐이었다. 그는 고민에 빠졌다. 그때 잠에서 깬 민우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민우는 벽에 붙은 자신의 그림들과 숫자들을 보며 해맑게 웃었다. 형, 이거 민우가 그린 거야. 예쁘지? 태식은 그런 동생을 보며 마음을 굳혔다.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이 괴물들로부터 자신의 유일한 가족인 동생을 지켜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 모두를 한 번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다시 민우의 기억 조각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민우는 종종 금요일 밤 용 한 마리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곤 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면 언제나 백상호의 용 문신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금요일 밤 용 한 마리. 태식의 뇌리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용 한 마리는 마약 은어로 1kg의 필로폰을 의미했다. 그리고 민우의 출입 기록 스케줄에 따르면 바로 내일 금요일 밤 11시에 김재철 회장과 김 의원이 직접 이 창고에서 만날 예정이었다. 아마도 다음 대규모 거래를 위한 마지막 회동일 터였다. 그날이 바로 결전의 날이었다. 태식은 벽에서 지도를 떼어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707 특임대 시절 가장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기 직전에 그 눈빛으로 변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의 계획만을 세우기 시작했다. 적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계획. 그는 자신의 낡은 공구함에서 기름때 묻은 렌치와 드라이버 대신 그가 오랫동안 잠재워 왔던 또 다른 도구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소형 폭약, 연막탄, 그리고 그의 손에 꼭 맞게 개조된 특수 와이어. 그림자가 이제 사냥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금요일 밤 구로동의 낡은 창고 주변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식이었다. 그는 동생 민우를 복지관의 가장 친한 선생님에게 집에 급한 수리할 곳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하룻밤만 맡긴 상태였다. 그는 이제 혼자였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낼 생각이었다. 그는 창고의 취약한 환풍구를 통해 소리 없이 내부로 잠입했다. 내부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희미한 화학 약품 냄새로 가득했다. 한쪽 구석에는 수입 의류라고 적힌 수많은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마약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었다. 태식은 작전 개시 시간인 밤 11시까지 창고 내부를 자신만의 전쟁터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군 시절의 경험을 살려 적들의 동선과 심리를 예측하며 치밀하게 덫을 놓았다. 그는 창고의 낡은 배전반을 조작하여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 모든 조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구석과 박스 더미 뒤에 자신이 직접 만든 소형 연막탄과 섬광탄을 설치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로들에는 가늘지만 강철보다 강한 와이어를 낮게 설치하여 적들의 발을 묶을 준비를 마쳤다. 이곳은 이제 그들의 안식처가 아니라 그의 사냥터였다. 밤 11시, 약속된 시간이 되자 창고의 철문이 열리고 백상호와 그의 패거리들이 먼저 들어와 주변을 경계했다. 잠시 후 김재철 회장과 김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거액의 현금과 마약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돈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번 물건만 처리하면 한동안은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김재철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음 선거 자금까지 두둑이 챙기게 됐으니 나야 좋지. 김 의원이 맞장구를 쳤다. 그들이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철컥. 창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완벽한 어둠이 그들을 덮쳤다. 뭐야 정전인가? 그들이 당황하여 소리치는 순간 창고 곳곳에 설치된 섬광탄이 동시에 터졌다. 펑펑펑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빛과 귀를 찢는 굉음이 터져 나왔다. 동시에 연막탄에서 뿜어져 나온 자욱한 연기가 순식간에 창고 내부를 가득 메웠다. 조직원들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소리치고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다. 바로 그때 어둠과 영희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강태식이었다. 그는 특수 제작된 야간 투시경을 통해 혼란에 빠진 적들의 움직임을 송금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조직원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가 목을 팔로 감아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를 시간을 주지 않았다. 다른 한 명이 다가오자 그는 미리 설치해둔 와이어 쪽으로 그를 유인했다. 남자는 와이어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태식은 그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의 관자놀이를 강하게 가격했다. 영희 속에서 태식은 유령이었다. 그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한 명씩 차례대로
적들을 쓰러뜨렸다. 그의 움직임은 707 특임대 시절의 대테러 작전을 방불케 했다. 정확하고 빠르고 무자비했다. 백상호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공포에 질려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는 연기를 향해 미친 듯이 총을 난사했다. 탕탕탕 총성이 참고 안을 울렸지만 그의 총알은 허공만을 갈랐다. 어디냐 나와, 이 개새끼야.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다. 백상호가 놀라 돌아보는 순간 태식의 손이 그의 총을 쥔 손목을 낚아챘다. 손목이 꺾이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백상호는 총을 떨어뜨렸다. 태식은 그 총을 빼앗아 들고 그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다. 백상호는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와의 지긋지긋한 악연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태식은 창고의 배전반으로 다가가 다시 조명을 켰다. 불이 켜진 창고 안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10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김재철 회장과 김 의원이 공포에 질린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었다. 태식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피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네, 내가 누군지 알아. 날 건드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김 의원이 마지막 자존심으로 소리쳤다. 태식은 대답 대신 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눌렀다. 그러자 창고 벽면에 설치된 빔 프로젝터가 작동하며 하얀 벽 위로 영상을 비추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방금 전까지 창고 안에서 벌어졌던 모든 상황, 그들이 마약을 거래하는 모습, 돈 가방을 열어보는 모습, 그리고 태식에게 제압당하는 모습까지 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태식이 미리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영상은 태식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신뢰하는 단 한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다. 만약 10분 안에 내가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이 영상은 언론사와 검찰,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동시에 유포될 거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내 동생의 기억 속에 있는 당신들의 지난 몇 년간의 모든 범죄 기록들도 함께 날짜, 시간, 차량 번호, 그리고 당신들의 비밀 계좌번호까지 김재철과 김 의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이 되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그들은 거대한 덫에 걸린 생쥐에 불과했다. 게임은 끝났어. 태식이 차갑게 선언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수많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특수수사팀의 경찰들이 창고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다. 창고의 철문이 거칠게 열리고 방탄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 맨 앞에는 태식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그의 군 시절 직속 상관이었던, 지금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된 이정훈 총경이 서 있었다. 이정훈 총경은 아수라장이 된 창고 내부와 그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태식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존경심과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이정훈 총경이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군, 강중사. 그동안 고생 많았다. 심판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이정훈 총경의 등장은 길고 길었던 하룻밤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재철 회장과 김 의원, 그리고 백상호를 비롯한 모든 조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태식이 확보한 영상과 민우의 기억을 바탕으로 정리된 모든 증거 자료들은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이 되었다. 대한민국을 좀먹던 거대한 범죄 조직이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 끝에 마침내 그 뿌리까지 뽑혀나가는 순간이었다. 이정훈 총경은 아수라장이 된 창고 안에서 부상당한 몸으로 동생의 안부부터 확인하는 태식을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강중사, 아니 강태식 씨, 그가 나지막이 불렀다. 혼자서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려고 했군. 왜 진작에 연락하지 않았나? 태식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제 문제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3년 전의 아픔이 묻어 있었다. 이 총경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제 다 끝났네.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게. 자네와 자네 동생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걸세. 자네는 영웅이야.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동생과 함께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자 동네는 발칵 뒤집혔다. 자신들이 저는가라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했던 강민우가 사실은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천재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 과묵한 정비공이었던 그의 형이 홀로 괴물들과 맞서 싸웠다는 사실. 이웃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편견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두 형제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이제 미안함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민우에게 찾아왔다. 이정훈 총경은 민우의 비범한 능력에 주목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뇌과학연구소에 민우의 사례를 의뢰했다. 며칠 후 연구소의 박사들이 직접 형제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민우를 장애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눈높이에서 그가 좋아하는 숫자와 패턴을 이용해 그와 소통했다. 그들은 민우가 기억하는 수만 개의 숫자들과 그가 그리는 복잡한 도형들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했다. 믿을 수 없군요. 민우군의 뇌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뛰어난 데이터 저장 및 패턴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류의 보물입니다. 연구소는 민우에게 치료가 아닌 협력을 제안했다. 그가 가진 천재적인 기억력을 암호 해독이나 빅데이터 패턴 분석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물론 민우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몇 달 후 태식과 민우는 더 이상 어둡고 퀴퀴한 반지하 방에 살지 않았다. 그들은 연구소에서 제공한 햇볕이 잘 드는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태식은 더 이상 정비소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연구소의 특별 보안 자문으로 위촉되어 동생의 곁에서 그를 지키는 것이 그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다. 그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그를 짓누르던 과거의 그늘과 피로감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편안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오후 태식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민우가 연구소에서 선물한 최신형 태블릿 PC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태식은 동생이 또 어려운 숫자 퍼즐이라도 풀고 있는 줄 알았다. 민우야, 뭐 해? 민우는 형을 보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아름다운 색상의 블록들이 모여 하나의 정교하고 화려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별들이 탄생하는 은하수의 모습과도 같았다. 형, 이거 봐. 숫자들 예뻐. 민우는 더 이상 의미 없이 숫자를 외우거나 불안하게 패턴을 그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기억하는 세상의 수많은 숫자와 패턴들을 이용해 자신만의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태식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다. 그의 동생은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구한 작은 영웅이자 자신만의 우주를 그리는 위대한 예술가였다. 그리고 그는 그런 동생을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형이었다. 창밖으로 따스한 저녁 노을이 두 형제의 평화로운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길고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새벽의 빛이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세상의 편견에 맞서 서로를 지켜낸 두 형제의 뜨거운 이야기에 함께 울고 웃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진정한 천재성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가진 장애와 결핍이 어쩌면 가장 위대한 재능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부디 강태식과 강민우 형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